네, 기록적인 폭염 못지않게 뜨거운 곳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성정체성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임 소장은 한국당의 물타기 시도라면서 개헌 문건을 옹호하는 한국당의 의도부터 밝히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당권 경쟁 역시 점차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새누리당 전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 일단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좀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당의 헌법 정체성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문제지만 네.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을 한 여성은 사실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성이 군 개혁을 주장하면 군대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틀린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인권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정치인이 군 개혁을 얘기를 하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 개혁을 주장하냐라는 이 김성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얘기라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무사 개헌 문건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됐고 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촛불을 겨누겠다는 이 1980년도의 그 인식에서 머물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같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톱을 갖고 손톱 밑에 뭐가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온당하지 않다. 만약에 계속 김성태 원내대표의 고집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은 적폐 세력의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리 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을 둘러본들 적폐 세력을 옹호하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한낱 그냥 쇼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그런 다종다기한 말조차도 결국은 그냥 성찬에 불과하다.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제가 볼 때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짖지 않고 당 차원의 사과가 없다라면 기무사에 대한 이 개헌 문건을 옹호하는 그야말로 적폐 세력의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 반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뭐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이분이 그 발언을 한 자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의 개인적인 어떤 성정체성과 그분이 말하는 기무사 개혁 또 나아가서 군 개혁 물론 그분이 말하는 개혁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군대 생활하지 않은 여성들도 또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군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론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을지 모르는데 뭐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본인의 말씀이 좀 잘못됐다고 그거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헌 문건대로 한국당의 입장을 내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현재는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권이 스스로 예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수사단이 수사하는데 상당히 아마 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가 규정을 하셨는데 수사단이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가이드라인 성격의 어떤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자 한 분은 핵심은 지금 미국에서 아직 안 오시고 계시죠. 그 전 기무사령관 네. 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관련자들 전부 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어느 선에 보고가 됐고 정말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이었는지 이거는 전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특별수사단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그 수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정치권이 좀 냉철하게 또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김성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될 거라는 거를 김성태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임태훈 소장의 말대로 그러면 이게 물타기를 하기 위함인가? 글쎄요.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파장이 이렇게 크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 임 소장님에 대한 뭐 일종의 감정이죠. 감정적 표출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사실은 물타기 한다고 해서 물타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괜히 안 할 말을 해서 더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문건이 정말 어떤 문건인지 이거 진실 그대로 규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괜히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면 자유한국당도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은 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감정의 표출선에서 이루어졌지 의도적으로 뭐 물타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임태훈 소장이 뭐 기독교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꼼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역시 의도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소장의 의도요? 아니면은 아니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도를 갖고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치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잘못된 발언을 또 이렇게 분석하는 건가요? 분석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 말이 잘못됐으면 사과하는 거고요. 걷어들여야 되는 건데 아직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심각한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소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신이라는 얘기는 잘못됨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집단 체면이 아니라면 기무사 개헌 문건에 나온 정말 위험천만한 이런 일, 그다음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그 일,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박수 쳤다, 내지는 그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 감찰도 하고 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기무사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견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이 지금 김병준 위원장과 그다음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발언으로 주제가 되듯이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계산되지 않았던 이 발언은 빨리 사과하는 것이 맞는 거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한 정치 집단으로 또 한 번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훗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임태훈 소장님도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싸우는 격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손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임태훈 소장님 이분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이 내란 공모한 사람이 있는 거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헌법 정체성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사실 매우 지나친 말씀이에요. 물론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데 이분도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공모한 흔적은 아직까지 전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 딱지를 붙여가면서 이 낙인을 찍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지금 수사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어찌됐든 좀 여야 간에 이 기무사 관련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아요. 확연하죠. 지금 확연한데 지금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실행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약간은 있습니다. 문건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네. 또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한다, 뭐 언론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까지 과연 대비 계획에 넣었어야 되나? 만약에 정말 순수한 대비 계획이라면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게 대비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쿠데타하고 내란 음모 계획이었다면 이 문건을 전환 자료로 그대로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이 지금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이 수사하고 결론 내린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그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 문건을 기밀 문건인데 입수를 했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군 인권센터지 않습니까? 이 군 인권센터의 그동안 활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나 아니면은 의문사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등의 많은 것들이 제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참여연대라는 그 시민단체에도 그 뭐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앞장서서 한국은 민변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민들, 그러니까 군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국가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 단체에 제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 시민사회 단체에 제보하냐? 그럼 정치인에게 제보되는 건 그럼 왜 정치인에게 제보되느냐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반의 영역의 일들을 군인이라면 군 인권센터에 제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또 시민사회 단체에 할 수 있는 거고. 교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전교조에 또 제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각각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군 인권센터에 제보했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다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군 인권센터에 왜 기무사가 제보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고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제보를 안 받을 겁니까? 그러면은 왜 자유한국당에 제보를 받았으며 자유한국당의 문건은 누가 갖다 줬는지를 저희가 묻는다면 그거는 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적어도 촛불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됐다라는 점을 인지를 한다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이 더위에 덜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는 두 분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오늘 김병준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벽부터 이제 민생 행보를 했거든요. 이 행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저는 그 민생 행보는 이 개헌 문건과 관련한 어떤 공방 논란과 별개로 그 민생 행보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겠다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장관들에게 국민의 삶의 현장을 두루두루 열심히 살피라고 한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입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대위 전체가 뭐 삶의 현장 곳곳을 찾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개혁해 나가는데 반영을 하면 될 거고 또 국민들의 고충은 고충대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또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이럴 때 야당으로서 목소리 내고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여야가 협의해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전에서 이재명 지사 거취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표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당내 입장이라든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문제 제기를 한 후보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검찰의 수사가 지금 본인도 당사자도 의뢰를 했고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이 엄중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후보였고 당선된 도지사고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은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공명선거 협약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와 8분의 최고위원 후보와 3분의 당대표 후보가 함께 공동으로 서약을 했고 앞으로 어쨌든 이제 원팀이다. 원팀이고 우리의 이번에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다음에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정책과 그걸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고 또는 어떤 후보가 가장 당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이제 시간이 아마 한 3주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정한 주제가 물론 국민적 관심 또는 당원들의 관심일 수는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평화 문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당대표가 어떤 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바깥에서 말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당의 당대표 또 이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컷오프를 통과한 3분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뜨거워질 거고요. 치열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상대에 대한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전략들이 아마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를 겨냥한 김진표 후보의 말씀도 사실은 이번 경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들 또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 소위 이 문심의 그 문심 지지자들의 어떤 표를 겨냥한 그런 선거 전략인데 김진표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논란이 커져오면서 게다가 또 대통령과 가까운 그 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고요. 이러면서 민주당에게는 마이너스 측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거 전략이지만. 게다가 수사에서 만약에 기소를 할 정도까지 간다면 물론 이번 전당대회 안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를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아마 탈당 요구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민주당 당원 당규상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마 탈당 요구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이 어젠다를 던진 셈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 이슈를 뭐 김진표 후보가 독점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요. 제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주문을 한다면 누구나 당대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고 공격적인 어떤 네거티브도 하는 건데 좀 더 이 우리 민생 문제에 대한 당대표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앞으로 대야 관계를 어떻게 꾸려가서 국회를 20대 국회로 보다 생산적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있어서 좀 지금 당이 청와대한테 좀 찌그러져 있는 모습인데 좀 이렇게 좀 더 대등한 그래서 청와대를 견인할 때는 견인하는 여당다운 모습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사실은 네. 저희가 권리당원이 73만 명이고요. 일반 당원이 330만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전에 저희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전대준비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 유독히 조금 특정한 의제만 꼬집어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관심 분야인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좀 폭넓게 예. 의제로 다뤄주면 혹시 뭐 좋겠습니다. 어떤 의제를 좀 다뤄줬으면 하는 아니 뭐 의제가 통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민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고 뭐 또 계급 계층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핫한 주제긴 하지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세대 교체론도 한번 이야기를 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보면 2008년도 전당대회 때도 그 주제가 나왔고요. 네. 2012년도에도 나왔고 2015년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박지원 후보랑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랑 당시 경쟁할 때는 당권과 대권을 함께 다 독식하려고 드느냐라는 그런 게 이제 그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추미애 대표, 김상곤 지금 이제 장관, 그다음 이종걸 의원하고 붙었을 때는 사실은 그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적임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 얘기를 했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얘기를 했고 그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격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하여간 그 주제는 있을 법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안에서는 그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김진표 후보나 또 그 이해찬 후보나 한 분은 이제 70대고 한 분은 이제 60대 중반인데 네. 또 한 분은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대 교체가 과연 맞느냐라는 이제 반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보탠다면 송영길 후보가 어제 이 죽은 세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세포 교체론이라는 네, 얘기도 그랬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예.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를 겨냥한 건데 저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이로 혁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 마음의 상태, 의지, 경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고 꼭 젊다고 해서 그 당을 혁신시킬 수 있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선배 의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세대 교체론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들을 겨냥해서 죽은 세포 이런 표현 쓰는 건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품격 있는 말씀으로 세대 교체론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한국당에서 물러나신 전 대표 그분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옳지만 표현이 이상해가지고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려서 빈축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뜨거워질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좀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곧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이다 이런 단신을 좀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지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의 좀 수사가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드루킹이 구속된 게 2017년도 매크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2018년도죠. 매크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발견돼서 네이버에서 수사를 했고 그게 이제 드루킹이라는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남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관사에 갔는데 그걸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말 저는 좀 도를 넘어선 거다, 과도한 거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는 20대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변인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지자 그룹과 소통을 열심히 해야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 문제의 전문가 그룹인 경공모와 소통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미 경찰 조사에서 그것은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드루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기도 했고 김경수 도지사가 얘기한 것이 파편화돼가지고 마치 김경수 도지사가 거짓말하고 드루킹이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당선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마치 밝혀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으로 과대해서 보도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은 좀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단계에서 이미 다 나온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경수 당시 의원은 경찰 조사를,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21시간인가 23시간인가 받아서 그때 당시에 드루킹과 주고받았던 대화, 그 핸드폰으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것이 다 특검으로 넘어가서 지금 특검에서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선 새롭지 않은 거거든요. 경찰에서 이미 다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내용을 함구하고 있을 뿐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한 정치인 또는 한 사람의 과도한 몰이로 해서 또 비극적인 상황 또는 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서로가 조심하고 상황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새롭게 지금 특검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경수 지사가 작년에 재벌개혁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드루킹과 뭔가 심도 깊게 논의를 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경찰 조사에서 과연 이게 확인됐을까요?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갖고 있던 USB에서 나온 겁니다. 드루킹의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는 지금 특검에서 알려준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거의 일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는 드루킹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뭘 보내면 의례적으로 감사 정도 인사를 하는 사이 그 정도였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만났다는 걸 또 인정을 하고 화주의 출판사도 갔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걸 보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어떤 긴밀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김 지사가 당시 문재인 경선 후보 대변인으로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10일 무슨 행사를 앞두고 의견을 좀 달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견을 받은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의 어떤 긴밀성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드루킹이 만약에 지난해 대선 때도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이제 여기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면 김 지사와도 어떤 그 관계의 긴밀성으로 봤을 때 연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단을 해서 김 지사가 뭐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과거 김 지사가 말씀했던 것처럼 드루킹과 그냥 별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드루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뭐 진행되는 걸 역시 차분히 지켜보고 네.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말씀처럼 특검 수사를 일단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